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지난 주간 사실 코스피는 좀 반등이 컸었고 거의 V자 반등이었었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엄청 크진 않았지만 약간의 반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글로벌 증시들도 대부분 다 약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연 이게 지금 바닥이 왔는가? 바닥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지, 아니면 아직까지 하방이 조금 더 남아 있는지, 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하면은,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한 0.4%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. 코스닥은 한 2%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.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보시면은 기관이 거의 한 1,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외국인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, 개인은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.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개인 한 600억 정도 매수, 기관이 한 2,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,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기관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. 개인은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.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 한 1.5조 정도씩 매수 중이고요. 개인이 그만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, 다만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한 2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작년 연초부터 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장 한 14조 정도, 근데 작년 한 10월 정도 한 그 정도부터 좀 개인이 근데 매도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수급은 좋아 보이진 않는다,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 자체 그냥 현물 수급은 큰 움직임은 없고요.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, 여기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계속해서 수급이 더 좋지 않다, 코스닥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 보면은 일드갭은 국고채가 아니라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일드갭이라고 하고요.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. 둘 다 그냥 낮을 때가 고평가고 높을 때가 이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코로나 때 상당히 저평가를 나타냈다가 지금은 그냥 계속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금리가 좀 높은 부분에 영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이제 금리는 사실 계속 올라갔던 추세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이다. 그러니까 증시 레벨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피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코스닥 패드 모델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S&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두 나라 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 두 나라 다 데이터가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. 사실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S&P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만에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퍼는 이제 트레일링이긴 한데, 트레일링이어도 이제 반영이 돼서 많이 내려오긴 했죠. 퍼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.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금리 감안하면 낮지는 않다, 사실 높은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,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2020년 이후로는 여전히 가장 높은 구간이다 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. 이 정도 금리,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위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싸 보인다, 그렇게 보여지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낮기는 합니다. 사실 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오긴 했고요. 트레일링이긴 하지만 PBR도 그렇긴 하고요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사실 코스피가 훨씬 덜한 거는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, 사실 우리나라 좀 수출이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향후 매크로적으로는 또 국내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. 두 가지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신용잔고 보시면은 한 2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. 그래서 15조 한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.
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뭐 추세를 봐서는 일단 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. 지금 당장은. 그래서 뭐 사실 뭐 계속 그냥 더 내려오지 않을까.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. 신용장고를 코스피로 나눈,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뭐 더 내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코스닥은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ISM 이제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발표가 있었는데요. 이제 ISM 비제조업이 특히나 낮게 나오면서 뭐 49.6% 정도 나오면서 뭐 사실 서비스업도 좀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? 라는 게 나왔었던 상황이 있었고요. ISM 제조업도 그렇고 다시 좀 올라가던 그런 추세가 많이 꺾이기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경기 방향성이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국내 수출액만 봐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. 뭐 과거 이 정도 때까지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총과 S&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보다는 사실 S&P가 조금 더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인다.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시 좀 빠지면서 약간 201 이동평선 내려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20 이동평균선도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냥 소폭 내려온 상황입니다. 50일도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위험 선호다라고 보는 게 더 맞긴 하겠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은 해야 될 구간이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. 코스피 ATR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좀 조심해야 된다. 변동성이 이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때도 변동성은 올라가거든요.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VBIX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. 다만 나스닥 ATR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위험 선호다. 이제 빅스도 아직까지는 뭐 위험 선호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다음 뭐 이제 부동산 관련 데이터랑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뭐 차트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.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는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. 전주 대비해서. 그 다음에 뭐 수급은 아까 설명드렸고 뭐 BEI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. 특히 2년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2년 BEI가 좀 많이 내려왔다. 좀 단기적인 BEI는 좀 꽤나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근데 뭐 결국은 저는 다시 일단 한 번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. S&P를 이제 통화량 지표는 M2로 나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고평가,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다.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윌시 5천도 마찬가지고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버핏 지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레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S&P를 이제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것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.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M2로 나눈 거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 단계고 뭐 코스닥으로 봐도 그렇고요.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사실 주식이 살짝은 더 비싸 보인다. 뭐 이렇게 그렇게는 보여집니다. 뭐 중국 쪽 M1, M2는 뭐 여전히 낮은 상황이어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살펴보면은 뭐 결국 뭐 통화량 쪽은 뭐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뭐 결과론적으로 일단 물가는 쉽게 잡히진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추적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될 가능성이.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도 이렇게 쌍봉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뭐 내리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긴 했었네요. 이제 뭐 키움증권 이제 리포트고요. 이제 김유미 이코노미스트 분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왔었죠. 이제 사실 신규 고용은
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업률은 원래 컨센이 한 3.7이었는데 3.5로 낮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했던 게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0.3% 오르면서 예상치 0.4%보다 좀 하회를 했거든요.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그게 조금은 더 완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증시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평균 임금 전월 대비가 뭐 좀 약간 낮게 나왔던 게 뭐 다른 리포트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좀 고임금 노동자는 많이 좀 줄었고요. 그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좀 평균 임금 그 전월 대비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일단 그게 가장 크다라고는 일단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제 CPI 발표가 또 있죠.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내일 이제 또 10시 반에 저녁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이제 CPI가 또 발표가 돼서 아마 이제 또 그거 나오면 또 증시가 또 위아래로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국 기준금리가 이제 발표가 있고요. 일단 뭐 그래서 일단 뭐 임금 데이터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업률도 그렇고 워낙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. 이게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커서 뭐 사실 딱 한 달로 봐서는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하고요.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자면은 뭐 결국 물가가 되게 높은 상황이긴 하죠. 지금도 여전히 사실 PCE 물가 같은 경우에 4.7% 정도 되니까요. 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어 아니게 한 5.5 정도 되고요. 뭐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도 이만큼 높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. 사실 거의 보시면 이렇게 그어도 뭐 거의 70년대 이 세 번째 90년 초 한 번 뭐 2008을 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요. 지금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곧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서 다시 내려올 거야 라는 뷰가 일단 대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뭐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유를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통화량이 늘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유동성으로 공급이 될 거다. QT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. 뭐 그냥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 예대율이 높았던 게 내려갈 때는 이제 돈이 쌓이는 거고 올라갈 때가 이제 돈이 풀리는 구간이다. 금융시장에서 이제 실물 경제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가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.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. 물가 쪽은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오늘은 그냥 메커니즘은 다 제외하고 그냥 전주 대비로만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급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. 거의 1900억 달러 상당히 대규모로 한 주 만에 감소가 됐고요. 지준이 매우 줄었다. 그래서 금융 컨디션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뭐 저는 보여집니다. 일단 지준만 봤을 때는. 근데 대신 또 이제 재무부 일반 개정도 좀 많이 뭐 사실 추세적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건 좀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죠. 재무부 일반 개정 돈 같은 경우에는. 또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지준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RRP로 좀 늘리긴 했지만 전주 대비해서 여전히 43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뭐 이번에 한투에서도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한번 또 이제 좀 더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이제 자산하고 부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일단 먼저 그냥 간단한 프리뷰만 해드리면 자산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? 대부분이 이제 국채랑 MBS입니다. 근데 자산 같은 경우에 금리가 그러니까 고정금리 자산이거든요. 다 대부분이 BI 그 물가채 빼고는 BI에 연동을 받는 물가채 빼고는 다 고정금리 자산입니다. 한번 투자하면 그냥 그 금리로 그 이자를 받는 거죠. 그래서 뭐 금리가 뭐 낮을 겁니다. 대부분 이때 금리를 다 낮을 때 많이 샀으니까요. 이때도 그렇고. 근데 중요한 거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죠? 변동금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유통통화에는 당연히
이자를 안 주죠. 통통화는 이자를 안 주는 자산. 그래서 이만큼은 사실 이득을 보는 거죠. 이만큼은 그냥 무이자 자산이니까 안 줘도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. 근데 지급준비금은 이제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, 이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, 뭐 결국 여기도 뭐 잠깐은 약간은 이자를 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여긴 다 변동금리입니다. 근데 자산은 고정금리고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은 고정, 부채는 변동이니까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이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예금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. 근데 대출은 변동금리로 받고 고정금리로 예금을 든 겁니다. 그게 고정금리 3%에 투자하고 내가 뭐 운이 좋게 변동금리를 2%로 대출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죠. 1%의 차익이 남겠죠. 원래 그 1%로 내가 내 자본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고 있었는데 1%씩. 근데 이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뭐 5% 이렇게 올라버린 겁니다. 그럼 마이너스 2%씩 손해가 되게 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. 실제로 시가평가로 했을 때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냥 간략 요약을 하자면 연준이 또 그만큼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재무부한테 원래 그냥 돈을 벌어서 이제 자본 잠식이 돼서 좀 자본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 이자만큼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국채를 더 찍어야 된다가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. 그 리포트에 한 3분의 1, 그러니까 재무부의 자금의 약 3분의 1 정도가 연준의 이자로 충당이 됐었는데 그만큼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국채 발행 부담이 있으면 또 금리는 그만큼 더 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사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전주나 저저번 주가 되겠죠. 매크로 부분 저저번 주가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뭐 좀 그 부분을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CB랑 BOJ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또 부채랑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BOJ랑 ECB 긴축도 가파를 수 있다.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가파를 수 있다는 거를 좀 계속 좀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중심으로 보죠. 사실 코스피를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200을 그냥 구주봉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조정이 지금 끝난 것일까? 안 끝났을 것인가? 뭐 그냥 구주봉으로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일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기는 깼었어요. 이게 구주봉인데 뭐 2008년도도 당연히 여긴 뭐 크게 깨진 않지만 약간은 깼었고요. 근데 뭐 여기도 약간은 깼었고 이제 코로나 때가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때죠. 이제 코로나 때가 맞죠. 코로나 때랑 여기 미중무역 분쟁 때 미중무역 분쟁 때는 깨지는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120 이동평균선까지는 빠졌던 모양새. 뭐 그 다음 이제 IMF 때는 뭐 꽤나 크게 이거는 뭐 매우 많이 크게 펀더멘털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좀 빠졌던 모양새가 있었습니다. 뭐 닷컴 버블 때도 꽤나 추세를 많이 이제 이탈을 했었고요. 근데 이번은 그럼 2008년도처럼 52평에서 그럼 걸렸다라고 생각을 본다면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인 거고요. 즉 과거 다를 때랑 비슷하면 또 깰 수도 있겠다는데 일단 지지를 한 모양새입니다.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뭐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코스피만 딱 봤을 때는 상방로 일단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좀 변해가고 있긴 합니다. 왜냐면 뭐 여기 후행스팬도 돌아서긴 했고요. 사실 구주봉만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숏을 하기도 뭐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는 사실 보여지는 게 그냥 구주봉에서의 딱 느낌이고요. 왜냐면 사실 너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은 사실 배제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 3주봉으로 봤을 땐 또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2번 정도 지금 걸리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지를 받기는 했죠. 그래서 안전하게 간다면 그냥 여기 이 평을 확실히 깨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은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반등이 돼서 추세가 생겼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기준선은 또 계속 내려올 거고 해서 뭐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는 사실 보여지기는 합니다.
그럼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?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? 라고 봤을 때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일단 상회를 하고 있는 오랜만의 상황이다.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넘은 적이 요때 이후로는 뭐 지금 처음이죠. 사실 이렇게 제대로 넘은 적이 별로 없었다. 사실 11월 이후로 지금이 처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일단 뭐 여기도 아직까지 또 완벽하게 추세가 생기진 않았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애매하기는 하고요. 뭐 사실 이거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그를 안 씌운 게 더 채널링이 잘 되더라고요.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로그를 씌워진 걸로 그냥 채널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냥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, 그냥 로고를 뺀 거로 보는 게 그냥 추세를 볼 때가 더 낫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고, 추세선을 아니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고,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을 텐데, 코스피 200은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뭐 요건 잘 맞긴 하죠. 네. 그렇게까지 일단 잘 맞진 않는데 이게 채널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맞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느껴지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채널. 그래서 이 채널을 지금 확실히 넘냐 안 넘냐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. 일단 기존까지는 여기가 O, A, B, C였는데 이게 C까지였는데 그냥 이게 그냥 A, B, 뭐 C여서 이렇게 B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. 아니면 그냥 이게 A, B, C로 해서 이게 끝났을 수도 있겠다. 그냥 둘 다는 가능해 보인다. 결론은 사실 국내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어찌됐던 간에 여기를 일단 넘는지 마는지가 일단 처음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. 여기 325를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278을 또 밑으로 뚫린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더 뭐 그냥 확실하게 이제 하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은 그냥 애매하다. 사실 지금은 좀 애매하다라는 모양새고요. 일단 뭐 일봉상으로는 뭐 구름대만 넘어가면 뭐 다 뚫려 있는 상황이긴 또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코스피는 뭐 사실 결론이 좀 애매하다로 사실 귀결이 되고요.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그냥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.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여서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. 그냥 코스닥 여기 A, B, C, A, B 여기 1, 2, 3, 4, 5로 해서 그냥 C가 나왔을 때 큰 A는 하나 끝난 것 같고요. 이게 큰 A, B, C가 될지 아니면 A, B, C, B가 된 다음에 내려갈지 아니면 1, 2, 3, 4, 5로 올라갈지가 사실 여기가 첫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이게 ABC가 끝난 파동인지 ABC가 A가 됐는지는 뭐 사실 지나봐야 아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애매한 구간이 돼버렸다.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좀 확실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기는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S&P 미국 쪽 살펴보면 그러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기나긴 파동이 끝이 나서 이제 1920년 그때부터 시작된 파동이 거의 30년 초죠.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파동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닷컴버블이 A, B, C로 큰 조정까지 완료가 되고 여기가 1, 2, 3, 4, 5로 해서 뭐 큰 조정도 큰 이제 상승도 이루어진 모습은 S&P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. 이제 그거에 대한 하락 파동이라고 보는데 구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도 여기 기준선에 걸려 있죠.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게 조정이 끝이 났을까라고 봤을 때는 뭐 불가능한 것도 또 아니긴 합니다.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죠.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낙폭이 약하지 않나. 뭐 미니멈 여기까지는 가야 사실 되지 않나. 근데 이게 보통 4까지 빠지거든요. 근데 이제 4가 뭐 또 여기까지였으니까 뭐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아니니까 뭐 가능도 하다기는 한데 이 올라간 또 상승폭에 비해서는 뭐 저는 사실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. 그래서 뭐 다 가능은 하겠지만 뭐 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 많이 빠진 것도 또 사실이긴 하니까 이게 딱 100%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가 뭐 사실 그냥 구주봉만 봤을 때 모습이고요. 3주봉상으로는 일단 50일에서 저항이 보이느냐, 그러니까 지지를 보이느냐, 저항이 보이느냐, 좀 위로 뚫느냐, 밑으로 뚫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
그냥 주봉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살짝 넘어갈 모양새, 일단 기준선을 살짝 넘어간 모양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인 거는 맞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 하면 B 다음에 이게 C가 이게 짧았냐 이냐, C가 매우 짧았다가 1번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게 A, 아까처럼 A, B, C, A 나오고 B 나오고 그냥 C의 1, C의 2, C의 3이지 않을까가 두 번째 의견인데, 뭐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두 번째 의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일단 주봉상으로는 일단 여기 또 특히나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괴선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. 그래서 뭐 사실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 모여있는 괴선들을 다 뚫으면서 올라가느냐 뭐 내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, 뭐 결국 내일 발표나는 CPI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느냐 주가가, 아니면 이제 다시 내리꽂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,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A고 B고 C의 1이고 C의 2고 C의 3이라고 하면은 무너지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무너질 거다 라고 보여지고요. 만약에 이게 또 A, B, C로 해서 그냥 조정이 다 끝나버렸다, 이게 A가 아니라 그냥 이게 조정이 다 끝나버렸다, 그냥 C가 매우 짧게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또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밑을 뚫냐 못 뚫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3491을 밑으로 뚫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. 뭐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. 뭐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우까지는 일단 보도록 하죠. 다우까지도 보면은 뭐 다우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다우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사실 여기가 이미 여기를 넘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? 결국 뭐 A, B, C여서 이게 A고 B고 C의 1, 2 해서 넘었을, 그냥 C의 2가 C의 1을 넘었을 가능성도 일단 존재는 하고요. 아니면 그냥 이게 A고 여기가 A, B, C로 얘가 그냥 N자 플랫으로 B일 수도 있습니다. 뭐 둘 다 가능은 하고, 아니면 그냥 이게 A, B, C로 해서 다 끝나고 조정이 그냥 지금이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 라고도 가능은 합니다. 그래서 뭐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. 뭐 사실 지금 다 가능은 해버리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다우는 뭐 더 애매하긴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되돌림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에 되돌림 파동을 이 정도로만 봐도 우리가 되는 것일까? 너무 조정이 짧기도 하고 조정폭도 너무 작은 게 아닐까? 라는 사실 생각도 있어서 저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요.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실 그래서 결론은 애매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게 확신을 하긴 사실 좀 어려운 장이다 라고 돼버린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이 좀 변곡점이어서 일단 밑으로 확실히 한번 깨주면 더 확실할 텐데,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.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1, 2, 3, 4, 5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겹치는 부분 때문에 또 안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뭐 추세선으로 또 그어본다라고 해봤을 때도 채널링을 했을 때 이제 S&P 같은 경우에도 채널링이 또 잘 되잖아요. 이게 S&P는 그거 보면은 뭐 거의 딱 고점들이 딱딱딱딱 잘 닿은 상태에서 뭐 크게 무너지지 않아, 그러니까 크게 넘어서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저도 여기를 넘냐 마냐로 테스트를 해봐도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결론이 지금 없는데,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,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매크로까지 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뭐 사실 애매하다가 결론이 될 것 같고요. 그냥 매크로까지 꼈을 때는 뭐 저는 뭐 사실 물가는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좀 더 거치고 시장이 그걸 한번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파른 상승이 저는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
라고는 일단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는 뭐 매크로 이런 거에 선입견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뭐 여전히 그냥 지지부진한 모양새입니다. 이게 결국 그냥 지지부진하고요. 지금 그러니까 뭐 내려가는 모양새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A, B, C 그 다음 B 그 다음 뭐 이제 C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여지는데 일단 그 상황 속에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다. 근데 결국 뭐 저는 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는 봅니다만 일단 뭐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뭐 볼린저를 제외하고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낙폭 자체가 작은 건 아니다. 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죠. 뭐 3주봉으로 봐도 낙폭이 작은 건 아니다. 뭐 사실 많이 빠진 건 또 사실인 것도 사실입니다. 사실. 그래서 많이 빠져서 일단 전환선도 드디어 넘어서기는 했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준선까지 내려오면 뭐 사실 내려와서 그 기준선을 넘어서면 뭐 이제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 구간이 되겠죠, 실제로. 그러니까 상방으로 봐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겠죠. 그러니까 일단 여기 밑을 깨냐 마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는 보고요. 뭐 빅스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올라간 것 치고는 계속 높은 수준이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또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꽤나 반등을 했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이제 요 채널 같은 경우도 또 넘어섰죠. 여기는 이렇게 하락 채널이 있었는데 이 하락 채널을 또 넘어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B긴 B인데 그러니까 B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. 그러니까 A, B, C로 해서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내려 빠지는 경우랑 아니면 그냥 이게 B가 끝났고 지금 바로 C로 크게 빠지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이게 다 모든 조정이 끝나고 여기부터 새로운 상승의 출발도 가능은 한데 이게 딱 지금 너무 첫 파동의 움직임이라 이 두 번째 파동 움직임을 일단 봐야 사실 하나 정도는 소거가 가능한 거죠. 바로 내린다는 소거가 가능할 거고 조금 더 사실 지켜봐야 더 명확근해진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5파 모양새 나오고 나서 1, 2, 3, 4, 5 나오고 나서 일단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음에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. 일단 뭐 여기까지는 반등을 잘 한 상황입니다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지금 좀 애매한 친구가 유로스톡스입니다. 유로스톡스도 뭐 이제 이걸 A, B, C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얘는 이거를 뭐 그냥 A, B, C,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A, B, C로 해서 B로 볼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B로 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이게 사실 유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 사실 파동을 더 정확하게 카운팅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. 이게 너무 조정폭 자체도 뭐 크진 또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200 이동평균선까지는 왔었지만요. 또 반등도 너무 빠르게 해서 가장 뭐 사실 지금 애매한 게 저는 유로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유로스톡스가 뭐 가장 애매한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. 근데 뭐 사실 상황을 봤을 때 뭐 사실 여기도 부채로 쌓은 탑이란 말이죠. 부채로 쌓은 탑.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. 경제 성장률이 뭐 그냥 요즘에 퍽 하면 뭐 2%에서 3%뭐 많이 나왔었는데 과거에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? 그 성장률은 물가는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. 왜냐면 실질이기 때문에 물가는 반영이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? 항상 2% 3%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맨날 2% 3% 나오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쉽습니다. 당연히 총량이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노동량이 늘어나면 뭐 어느 정도 가능이 한데 지금은 노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. 인구가 뭐 기술이 갑자기 지금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구간의 단계도 아니고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GDP는 어떻게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노동 투입량이 증가했었던 부분이 있었죠. 과거에는 여성분들도 일을 하고 야근도 많이 했고 뭐 그 다음에 노인분들도 일을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
더 이상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거죠. 할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. 이제 그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돈을 많이 풀어서, 이제 금융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, 이제 앞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. 이미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, 뭐 연준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ECB나 BOJ도 그렇고, 이제 유럽이나 일본도 그렇고,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, 이 돈들이 결국엔 실물 경제로 흘러갈 거고,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? 아마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겁니다. 그럼 이제 떨어진다고 물가가 잡힐까요? 이제 그러지 못할 게 또 이 돈들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또 결국 물가를 만들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계속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뭐 사실 그러고 항상 어려운 거죠. 작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? 마치 그런 거죠. 작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았죠. 대부분 다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. 근데 이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거는 작년에 열심히 산 나를 또다시 넘어서서 2%, 3%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책지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이제 한 20년, 30년 동안 계속 해오다 보니까 뭐 사실 이미 양극화도 많이 벌어졌던 거고요.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전에 나보다 계속 잘할 수가 없었겠죠. 못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 결국 QE를 했던 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가 딴 데로 세긴 했었는데, 아무튼 일단 뭐 유럽도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었다.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매크로 컨디션에 비해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등이 좀 빠르고 큰 게 아닌가? 뭐 저는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요. 항생 같은 경우도 긴 추세로 보면은 구주봉으로 봤을 땐 여기는 뭐 꽤나 조정폭이 큰 게 사실입니다. 이때는 뭐 120일에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120일 넘게까지 하회를 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RSI 밑으로까지 뚫었다가 또 올라오고, 기준선도 일단 뚫려서 또 숏으로 하기에는 뭐 그렇게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 다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 A, B, C 다음에 이게 큰 A고 이게 큰 B고 큰 C냐, 아니면 이게 그냥 A, B, C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구간인데, 뭐 사실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. 너무 초기라서. 왜냐면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확실히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, 지금은 사실 너무 초기 단계기는 하다. 사실 반등은 꽤나 하긴 했지만 사실 그냥 딱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으로는 아직까지 초기 파동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. 사실 여기 밑으로 내려가 주면 뭐 더 명확하게 사실 밑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뭐 항생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지금 상황이. 그리고 여기도 뭐 로그를 한번 비워보고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뭐 살짝 또 넘기는 했거든요.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뭐 사실 이게 ABC로 봐야 될지 그냥 상승 파동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뭐 사실 이 다음 파동을 좀 봐야지 저는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엄청 강하게 롱을 하기도 애매하고 뭐 숏을 하기도 애매한 이제 뭐 좀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뭐 사실 차트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뭐 저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더 높게 생각하는 거는 매크로까지 같이 보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. 뭐 상해 조화 같은 경우에 200 이동평균에서 좀 걸려 있어서 일단 이것도 똑같이 이제 A, B, C 그 다음에 저는 B고 C의 1이고 C의 2고 C의 3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는 보는데, 일단 뭐 여기를 또 넘는지 아는지 여기 밑으로 하회하는지 마는지를 좀 더 보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, 이제 그 정도고요.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 하방 추세다라고는 보실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른 나라도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추세이기 때문에 뭐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여기 같은 경우 이제 A, B, C로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파동이냐 아니면 이제 더 하락이 남았냐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낙폭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. 뭐 1,400원에서 뭐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.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뭐 근데 또 과매도 구간이긴 해서 뭐 저는 좀 심하게 너무 빠진 건 아닌가라는 뭐 아직까지는 생각이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뭐 사실 모양새가 그냥 이게 A, B, C였다. 근데 그 다음에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지 않을까. WTI는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이게 A, B, C 다음에 근데 B가 올라갔다 내려갈지 또 이것도 올라가는 파동일지는 뭐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. 뭐 금선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뭐 실질금리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기는 하고요. 근데 이제 그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구주봉상으로는 여기서 잘 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1, 2, 3, 4, 5 모양도 나오고 뭐 모양상 전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뭐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내려가는 동안 좀 증시가 저는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국고로는 보여지고요. 일단 뭐 내려가는 걸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5파로 똑같이 구성이 되고요. 이게 1, 2, 3, 4, 5.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저는 한 여기까지는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. 좀 조심하실 필요는 뭐 계속해서 좀 저는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키스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과 구름대를 넘긴 했지만 뭐 아직은 뭐 저는 좀 조심할 단계다.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키스코야 가장 지금 제일 좀 뭐 싼 상황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여전히 반등을 했어도 근데 일단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서 뭐 저는 뭐 일단 주주 환원 정책도 좀 내려가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해서 일단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뭐 주선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일단 A, B, C의 모양은 한 파동은 나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여기도 그냥 볼린저를 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서 그냥 요게 그냥 한 상승 파동이고 이게 그냥 ABC로 한 조정이 사실 뭐 끝나서 새로운 상승이라고도 이건 뭐 볼 수도 있겠네요. 사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준선을 넘냐 마냐가 뭐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. 사실 3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그렇게 보입니다. 이게 그니까 길이가 뭐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한 요 정도죠. A 길이가 뭐 살짝 미다른하네요. 솔직히 살짝. 그래서 뭐 C가 조금 더 짧을 수는 있으니까 이게 그냥 A, B, C일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. 이게 A, B, C고 A고 똑같은 거죠. B고 그 다음에 C가 나올지 그냥 A, B, C에서 조정 끝하고 상승 파동일지는 사실 이거 가봐야 아는 거죠. 정확하게는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매크로 때문에 좀 빠질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건 거고요. 현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구름대에서 좀 계속 막히고 있는 거죠. 일단 여기를 저는 좀 넘어야 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.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. 금리를 안 감안하면 싸긴 싼데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. 뭐 우리 금융 지주도 그렇고 금융 계열이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한 50% 정도 BIS 12% 넘어가면 이제 신한 지주에서 좀 그러겠다라고 하면서 좀 배당 기대 그런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반등을 좀 크게 한 부분이 있고요. 일단 뭐 여기를 좀 넘기는 해야 되겠죠. 여기를 좀 넘어야 될 것 같다. 근데 뭐 일단 여기도 그냥 똑같이 A 다음에 지금 B의 어딘가의 가능성이 전 아직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.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은 한 상황이라 그래서 뭐 일단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는 않다. 뭐 좋은 편이다.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조금 채널을 그어보면 뭐 채널이 이게 로그를 풀었을 때는 조금 더 잘 맞습니다. 그냥 로그를 풀고 보면은
삼성전자 뭐 거의 97,000원까지 갔었었고요. 이렇게 갔나? 아니면 잠시만요. 제가 풀었죠, 지금? 요거를 풀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 그었는지 이게 원래는 채널이 되게 잘 맞는데 그러게요. 지금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채널이 잘 안 맞네요. 아, 이렇게였었나? 이게 제가 로그로 해서 그렸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A, B, C로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 되게 잘 맞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게 A, B, C인 거고 이게 B여서 그 다음에 C일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조정이 끝났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여기도 여기 120에서 딱 걸리긴 해가지고 뭐 그냥 위로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하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둘 다 가능은 하다라고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냥 보시면은 RSI는 또 여기서 바닥은 찍고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이게 주봉으로 그렸을 때가 맞았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주봉으로 보니까 뭐 거의 채널이 맞긴 하죠. 이게 A, B, C 그 다음에 이제 B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A, B, C가 끝이 났는지 아니면 이게 B 다음에 C인지가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. 왜냐면 금리를 또 감안한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또 맞거든요. 지금 사실 3전 밸류에이션이 뭐 이때에 비해서 금리가 뭐 사실 매우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리가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.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또 내려가는 게 저는 또 맞아서 뭐 사실 참 이게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걸 맞추는 거는 뭐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채널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이 이제 어려운 구간이다. 사실 투자로 하기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. 뭐 절대가치로는 뭐 밸류에이션은 뭐 메리트는 없고요.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싸 보인다. 뭐 사실 더 비싸 보인다라고 금리를 봤을 땐 생각이 들고요.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구름대까지 와서 뭐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. 뭐 여기도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싼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 실적 변동성이 항상 커서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그냥 보면 싼데 이게 금리를 감안하니까 여기도 항상 문제가 되더라.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 상회에 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스팬까지 넘어서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.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밸류 부담은 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조금 그렇다 생각은 듭니다.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00 이동평균에서 좀 지지를 잘했는데 기준선을 일단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다. 120일에도 걸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저는 비싸 보이고요.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금리를 또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. 이제 비싼 편이고요. 사실 금리를 감안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가 상승 파동으로 보이진 않는다. 워낙 겹쳐있는 파동이 많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. 이게 비일 가능성이 쐐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파동.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냥 나쁘진 않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겠죠. 여기서 구름대를 일단 넘냐 마냐 1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
상대가치 평가로는 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또 싼 건 아닌 것 같다 인 상황이고요.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추세선은 다 하회를 한 상황. 여기서 다시 사실 뭐 200일등 기준선에서 좀 넘어서 매수를 한다 쳐도 추세를 세우고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.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, 여긴 또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돼 있어서 뭐 금리를 감안해도 그렇고 뭐 주가가 확실히 싼 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GS는.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, 일단 모양새가 여기도 보시면은 일단 기준선이라도 최소한 뭐 넘어야 조금 더 상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기관 산업, 장치 산업인 거 치고 림 모델로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뭐 DLE NC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을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왔는데, 일단 뭐 계속 넘어가 있느냐 밑으로 가 있느냐가 뭐 계속해서 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고요.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렴하고,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비싸지는 않다. 뭐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닌데 금리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.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120 이동평균선까지도 왔고, 그냥 뭐 결국 이게 그냥 지금 저는 비파의 가능성이거나 새로운 상승 파동인데, 그냥 모양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B가 더 높아 보이지 않나.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.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요.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다 호전이 되어 있죠. 그래서 결국 여기 120이라고 200일을 넘냐 마냐가 여기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, 일단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기술적 B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라고는 뭐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반등이었으면 저는 더 가팔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.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, 좀 비싸 보이는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도 뭐 아직까지는 뭐 조정 구간이라고는 보여지고요. 그냥 주봉으로 봐도 뭐 아직까지는 뭐 사실 조심하셔야 될 계속해서 단계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고요.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 정도면 여전히 고평가 단계다,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전히 추세는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. 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가능하겠지만 일단 적어도 구름대는 좀 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절대가치 평가는 뭐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여전히 계속해서 좀 비싸 보이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기술적인 B 정도 반등이지 않았을까?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뭐 다 넘어 있기는 합니다. 지금 추세선 대신 네, 후행 스팬이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좀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.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다시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.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,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180%니까 뭐 기대 수익률 상당히 양호하다,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일단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실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는 좀 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.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다,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또 금리를 감안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좀 비싸 보인다, 이제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
결국 이제 한번 지금 떨어지는 파동이긴 했는데, 근데 이게 좀 아직까지는 너무 약해 보여서, 왜냐면 이게 1, 2, 3, 4, 5로 하기에는 4랑 또 1이랑 머리가 겹치기도 하고요. ABC라고 보기에도 또 ABC가 또 하락의 마지막 파동에서 또 5, 8로 이루어져야 되고, 이 마지막 C도 그래야 되는 점 등을 이제 감안할 때, 뭐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 이후에 좀 빠지지 않을까? 사실은 뭐 이제 그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.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평가는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엄청 싼 건 아닌 그 정도 단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낙폭을 기록했다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서 여기를 다시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밑으로냐 위로냐, 뭐 결국 한쪽은 넘어야 뭐 좀 더 확실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.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. 뭐 다올도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좋은 상황이지만 이거는 일단 PF에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기고 과거처럼 PF만큼 수익이 난다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아직 좋아지진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. 아직까지는 싼 편이긴 한데 완벽한 패가 준비된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올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는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일단 지금은 50일 기준선 밑에 있는 상황이다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넘어서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가 뭐 결국 구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드디어 뭐 파라볼릭 매도 시그널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이어서 뭐 저는 뭐 사실 좀 더 내리는 게 사실 맞다라고는 봅니다. 조정이 너무 짧기 때문이죠. 폭도 너무 작고. 그래서 이게 진정한 조정이 못 된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. 뭐 더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게 A, B, C로 해도 뭐 특별하게 문제 없지 않을까. 뭐 제가 봤을 때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일단 A, B, C 정도는 뭐 나왔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. 이게 좀 흔들린 것 같아서 네, 흔들린 게 좀 화면이 살짝 흔들렸네요. 네, 제가 지금 아마존 하고 있었죠.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. 네. 뭐 결국 이게 A, B, C, A고 B고 지금 이제 C의 1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C에 끝났냐로 뭐 둘 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A, B, C냐 아니면 이게 그냥 1, 2, 3, 4, 5냐 뭐 둘 다인데 뭐 아마존은 사실 뭘 해도 이상하진 않고 뭐 낙폭도 크기 때문에 뭐 그냥 조정이 끝났다라고 봐도 뭐 사실 이거는 크게 이상할 상황은 사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존만 봐서는요. 사실 1, 2, 3, 4, 5로 해서 뭐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웬만한 상황들이 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사실 그래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될 상황이다.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도 될 수 있는 상황. 사실 이게 좀 저도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전환선 위로 올라왔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간다라는 의견에 더 사실 더 강하고 계속 그걸 자주 얘기 드렸었습니다. 이제 매크로를 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매크로도 시차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사실 일단 내려간다면 시차가 지금 그렇게 길게 해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저는 뭐 일단 이번 CPI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. 뭐 결국 그냥 나스닥으로 봤을 때 여기를 넘느냐, 기준선을 넘느냐, 아니면 여기 밑에 하단을 뚫느냐의 싸움이다. 결국 지금이 네, 이걸로 그리면은 1번 케이스는 여기가 A고 B고 C1, C2, 그 다음에 C3으로 내려가거나 는 뭐 움직임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게 ABC로 조정 끝
하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 1파일 수도 있다. 뭐 둘 다 가능은 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은 사실 둘 다 가능해서 뭐딱 뭐만 말하기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. 근데 다만 그냥 다 종합을 해 봤을 때는 뭐 저는 좀 더 뭐 사실 하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왜냐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의 유동성들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증시에는 그러니까 증시라기보다 뭐 증시에도 그렇죠. 뭐 증시는 좀 역으로 더 반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하면 그거지만 그냥 딱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뭐 둘 다도 가능한 상황이다. 라고 이제 오늘은 사실 결론이 좀 애매모호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결국 아직 워낙 초기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좀 더 지켜보고 어디로든 한쪽이 뚫리거나 좀 모양이 확실해지면 이제 그때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